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드 같은 거 안 나오고요. 이 그림만 좀 나올 겁니다. 개념이랑. 제가 그 개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원내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발표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념을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두리뭉술한 말들도 많고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뭔가 이제 이상하게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은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확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더라도 틀리진 않게 설명을 드려서 좀 이렇게 앞으로 혼자 공부하시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어디서 퍼왔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정보자료에서 퍼왔는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플러스 머신러닝 플러스 인공신경망 기술이다라고 이런 잘못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요거를 드리면 저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많이 인용하는데 IBM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이 중에 머신러닝이 안에 있습니다. 딥러닝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데이터, 데이터는 또 빅데이터,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 통계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장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가장 넓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연구자마다 단체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모두가 동의하는 거는 가장 넓은 두리뭉술한 단어다. 요건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계산기 있잖아요.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하는 계산기도 인공지능이냐라고 할 때 이건 인공지능이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더하기 곱하기도 나름의 그 정도 교육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시기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사람의 뇌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부른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흔해져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뭔가 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직은 달성되지 못한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자라는 그런 또 트렌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순한 계산은 뺍니다.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이 아닌 인공지능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 이제 룰 베이스, 규칙 기반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머신러닝이 뭐냐면은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 구축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석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지식으로 예를 들어서 X가 뭐고, X1이 뭐고, X2가 뭐일 때는 Y는 뭐다라고 이렇게 일일이 규칙을 다 지정해 주는 게 룰베이스라고 하고, 그게 여기 밖에 있는 인공지능에 속합니다. 특히 언어 처리 중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고, 인지 컴퓨터가 꽤 많은데, 뭐 우리가 그 딥러닝 머신러닝 나오기 전에도 자연어를 연구하신 분들이 문헌을 분석해서 뭔가를 하시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의 뭐 주어가 어디에 온다, 동사가 어디에 온다,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지고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뽑아내는 것도 많이 했었고요. 이럴 때는 데이터가 전혀 없이도 그런 언어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아닌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규칙 뽑아내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딥러닝은 이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머신러닝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뭐 선형 회계식도 머신러닝이고요. 그리고 무슨 뭐 디시전 트리라든가 뭐 저기 뭐 리니어리 저기 뭐죠? 그 인공신경망도 다 머신러닝인데 그 중에서 신경망 모델을 떼고 그 중에 신경망이 아주 깊은 것들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모티베이션은 사람 뇌를 흉내내는 데서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 성능 높이는 과정에서 사람의 뇌와는 전혀 관계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병렬 계산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의 인지와 판단을 흉내내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메커니즘 복잡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들도 딥러닝 많이 해요. 특히 이미지라던가 언어 쪽에서 굉장히 막강하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머신러닝을 구현한 라이브러리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키넌이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딥러닝을 구현하는 걸로 가장 대표적인 게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입니다. 나중에 딥러닝 하게 되면 아마 파이토치를 갈 겁니다.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데이터도 있는데요. 데이터는 꼭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쪽에서도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통계학도 마찬가지고요. 통계학 같은 경우도 애초에 대량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 100년 전에 나온 논문면은 30개도 데이터가 많다라고 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할 때는 30개도 되게 처치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은 30개부터 빅데이터란 표현이 나와요. 30개부터 빅데이터란 표현이 나오는 건 1977년에 존 터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냥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인용하는 경우에 그렇고 요즘에 30개는 그냥 데이터죠.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말을 하려면은 최소한 무슨 억이나 조 단위 정도는 가야지 빅데이터에 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태양광이나 풍력을 제외하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대부분 빅데이터가 아닌 데이터고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머신러닝을 좀 배워보자고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랑 머신러닝이 뭐가 다른지를 간단 말씀드리면은 우리 연구원에서 꽤 많은 분들이 실험을 하시는데 이제 화학 실험 같은 것들 하시는데 반응물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 물리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뭔가 물건이 생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촉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양 전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이 들어가면은 뭔가 작용이 발생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의 장점은 실험 연구의 장점은 이게 어쨌거나 실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적어도 허튼 소리는 크게 하지 않아요. 크게는. 그리고 전산모사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산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전산모사고 이제 소재물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유체역학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쪽은 그 라지 스케일, 플랜트 스케일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배 방정식이 있어요. 뭐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도 있고요, 콘시엄 이퀘이션도 있고요. 이런 지 방정식들이 있고 여기다가 조건들을 넣어서 결과를 뽑아냅니다. 굉장히 많은 과거의 연구의 산물들로 방정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는 연구죠. 그래서 장점은 분석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넣었을 때 왜 나왔는지를 일반적인 그냥 이제 그 에디슨이라고 하죠. 뭘 했더니 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빠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정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막 실험 장비를 가지고 오는 세팅할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비용도 줄어서 많이 빠릅니다. 이 경우에 얘들은 고정된 인자가 보통 되고요. 그리고 조건을 바꿔가면서 결과를 여러 가지 뽑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메커니즘 분석하기도 하고 소재 쪽에서는 실제라면 어마무시할 돈이들 한 100만 가지 결과 뽑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거 100개 딱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연구원에서는 계산과학이란 이름으로 같이 불리고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우리 연구원 밖에서는 이거를 계산과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것도 같이 사실 계산과학은 둘 다 같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계산과학 안에서 약간 다른 분야를 부르는 이름이고 얘들만 따로 볼 때는 데이터과학이라고 불립니다. 여기다가는 입력이 반응물도 될 수 있고요. 여기다 넣는 여러 조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X랑 Y를 가지고 중간의 거를 찾아가는 연구입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패턴이 대체 뭐지? 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 연구예요. 그래서 전산모사랑 굉장히 다릅니다. 전산모사는 이게 딱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는 양쪽에 X랑 Y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 X랑 Y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서 비선형적인 거동을 보이면은 식으로 뽑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 사회 현상 같은 것들조차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라던가 그 뭐 언어 같은 것들 분석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도 컴퓨터로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커버率높습니다. 실험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이런 전산모사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라면 뭐든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뭐 문서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특허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굉장히 뭐 인간 관계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넓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산모사에서는 여기를 컨트롤했는데 이게 뭘 컨트롤하냐? X랑 Y 고정이라며 여기를 컨트롤합니다. 여기서 모델을 여러 가지 모델을 바꿔서 넣어보기도 하고요. 같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저인자 같은 것들을 바꿔놓으면서 이 x가 이 y로 잘 오게 하도록 만듭니다. 상당히 다르죠. 같은 계산과 파트의 그 부서에 있지만 다른 분들이 하는 방식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데이터 분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론조사인데요.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지상파 3사와 JTBC가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사전 그 출구 조사를 했죠. 그래서 3사에서는 둘 다 이제 48.4 대 40.8로 예측을 했고요. JTBC는 조금 다르게 이재명이 48.4, 윤석열이 4.7 됐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재명이 47.8 나오고 윤석열이 48.56이 나오면서 지상파 3사가 굉장히 유사하게 맞췄는데 사실 여기도 이만하면 거의 뭐 맞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서 어떤 대상을 미리 알고 할 때 데이터 분석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약 4,400만 명도 넘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투표한 사람 수가 3,400만, 한 1,0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안 했습니다. 투표율이 약 70% 높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거를 다 결과 알려면은 이 표를 전부 다 개표를 다 해봐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알고 있었죠. 그렇죠? 웬만큼. 그래서 이 출구조사 인원을 굉장히 적은 숫자를 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7만 4천 명을 했고요. JTBC는 4만 6천 명을 했어요. 투표자의 0.2%, 0.1%만 가지고 거의 근사하게 맞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이미 추출을 0.2%, 10만 개 중 200개만 해도 10만 개의 분포가 이렇다고 했을 때 200개의 분포가 대충 유사하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부분만 알아도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머신러닝이 이거예요. 머신러닝이 사실상은 그 통계학이거든요. 원래 백그라운드는. 이거 아실 거예요. 이 그림 많이 봤을 텐데. 벽에 좀 금이 같습니다. 흉하게. 통계학이란 이름의 금이 가서 다를 저 쳐다보지 않아요. 저 골치 아픈 거. 그런데 액자를 딱 걸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뭐가 좀 있어 보입니다. 금간계 그리고 이 보기 싫은 통계학이 멋진 여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붙이면 이제 인파가 몰려드는 거죠. 이런 짤이 도는데 그 머신러닝 인공지능도 사실상 이런 그 통계학에 기초를 해가지고 부분으로 전체를 추정하는 게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표본 0.2%, 0.1%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를 말을 하고요. 그래서 잘 뽑은 표본을 해설하는 모델을 만들면 전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려면은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내 모델 잘 만들었나 진짜? 내가 이 데이터로 만든 게 맞는 걸까?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검증을 합니다. 이 표본을 또 쪼개서 일부를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일부도 검증을 해요. 왜냐하면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내가 뽑은 0.2%는 전체의 100%를 반영할 것이고 대표할 것이고 이 0.2%를 또 쪼개서 0.15%와 0.0% 만들면은 이 0.15%는 0. 이 전체를 대표할 것이고 이 0.0%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가 머신러닝의 근본입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근본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다시 보여드리면요. 전체 10만 개 중에서 임의로 200개를 뽑으면은 이렇게 됐었고 요거는 분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정 영역에서 내가 어쩌다가 생각 잘못해가지고 여기 귀퉁이에서만 200개 뽑았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무 설명해봤자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망하는 겁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내가 뽑은 데이터가 전체를 대표하는지 그리고 진짜 대표하는지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신러닝 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강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실험 데이터 100개 또는 무슨 뭐 전산모사 데이터 100개, 1000개 모았다고 칠게요. 이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난 어떤 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Y 인자, 뭐 반응성이든 무슨 뭐 태양광 발전 효율이든 얘들을 결정하는 인자들은 뭐랑 뭐랑 모였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은 데이터 100개, 1000개를 나눕니다. 먼저 이렇게 쫙 나눠요. 이렇게. 뭐 X랑 Y는 나뉘어 있는 거고요. 모을 때부터. Y를 예측하기 위해서 X를 설계하고 모았을 테니까요. 딱 모읍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요. 학습 데이터는 또 한번 나눠요. 이 중에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체를 다 대변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요. 그러면은 이 모델이란 걸 만들 때 먼저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골라와요. 선형 회귀를 할지, 무슨 소프트웨어 머신을 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앙상블 모델, 뭐 랜덤 포레스트를 할지, 아니면 뭐 딥러닝을 할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모델을 불러왔는데 이제 얘를 학습을 시켜야 돼요. 아까 X랑 Y 가지고서 중간에 있는 패턴 찾느랬잖아요. 얘가 패턴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쪼갠 이 트레이닝 X랑 Y를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 X를 넣었을 때 이 Y가 나오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랑 Y가 들어가서 이 F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모델을 만들었겠죠? 이 모델이 있으면 여기다가 새로운 X값, 이 X를 넣었을 때 새로운 Y가 나오겠죠? 그렇죠? F가 있고 X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예측값입니다. 근데 이 X가 들어서 참값은 이거예요. 우리가 만든 모델이 잘 돌아간다면 얘랑 얘는 100% 일치할 겁니다. 근데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테스트를 합니다. 평가지표 무슨 뭐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쓰든지 R 스퀘어를 쓰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분류 문제라면 F1 스코어를 쓰든지 무슨 뭐 AUG를 쓰든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대봅니다. 얘랑 얘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얼마? 100점 만점에 40점, 50점 또는 80점 나옵니다. 그러면은 잘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잘 못 만들었으면 모델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개선을 해요. 모델을 개선한다는 거는 모델 자체를 아까 갖고 왔던 거 말고 다른 모델. 내가 아까는 선형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딥러닝 해보자.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아까도 딥러닝 했었는데 레이어를 사이에 있는 히든 레이어를 5층을 했는데 10층을 써보자. 아니면은 아까 10개 했는데 이번에 3개만 써보자라든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모델을 바꿔봅니다. 모델을 바꾸면서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러다 드디어 얘가 좀 쓸만해졌어요. 쓸만하다는 건 여기 밸리데이션 이 결과가 잘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때 테스트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제까지 수능 모의고사 가서 수능 모의 처음에는 뭐 3월 달에는 뭐 이제 그 전체 중에서 60% 70% 나오던 게 거의 만점 가깝게 나왔으니까 이제 수능 보러 가는 거예요. 수능 보러 갔을 때 테스트 X를 넣었을 때 테스트 Y가 나오죠. 그러면 진짜 Y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이게 실제 모델의 성능이 됩니다. 좀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복잡한데 여기서 뺑뺑이를 엄청 돕니다. 이 모델을 바꾸겨 보고 말이 안 나오네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겨 보고 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걸 굉장히 많이 해보고요. 어떻게 해도 모델의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럼 데이터를 주물러 버립니다. 이 X들을 가지고 새로운 X를 만들어서 넣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이게 건강한 데이터다. 고혈압을 예측한다라든가 하면은 여기다가 뭐 이 사람의 키랑 몸무게가 있다 보면 이걸 가지고서 키를 가지고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뭐 BMI 치를 뽑는다든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인자를 바꿔 넣으면은 성능이 확 올라가요. 왜냐면은 그 Y에 가까운 설명력이 Y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들이 가까이 들어갈수록 모델이 더 간단한 모델로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막 주물럭거려 보고 그래도 데이터가 시원치 않다면은 데이터를 더 모아보기도 하고요. 여기 없는 항목들을 더 추가로 모아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거 데이터 정말 제대로 된 거 맞아? 라면서 다 갈아엎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이게 전부 다 우리말로 이제 그 MGD라고 많이 부르는데 노가다를 합니다. 그래서 밤을 괜히 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도느라 밤을 새요. 그래서 계속 이 평가지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과정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머신러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형 모델, 이퀘이션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거번 이퀘이션 같은 거. 딱 식으로 표현되는 게 선형 모델입니다. 얘는 뭐 x0 곱하기 얼마, x1 곱하기 얼마, x2 곱하기 얼마 이런 항들이 있고요. 항들의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수를 가지고 각 항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요. 따라서 뭐 이걸 하겠다고 컴퓨터를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곱과 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커버가 안 돼요. x1과 x2 인자 사이에서 뭔가 그 교환 효과가 있다, 교호 효과가 있다면은 x1, x2를 곱한 인자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 여기서 노가다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들이 뭐가 안 맞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선형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되게 많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항을 추가해서 설명력을 높였다. 그래서 이 항은 물리적 의미가 뭐다라는 식의 논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왔고 나오고 있고요. 프리 모델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치기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타이타닉 데이터셋의 일부인데 타이타닉 사건 다 아시잖아요. 한 100년 전에 그 대서양에서 이제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그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 살았을까 죽었을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남자야? 여자였으면 살 확률이 많이 커요. 남자가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10살 이상이야 아니면 미만이야 하면은 10살 이상이면은 죽었을 확률이 큽니다. 남자 아이들이 그나마 살았고요. 가족이 많아 적어. 가족이 3명 이상이면은 그나마 살았어요. 근데 가족이 없이 혼자 탔거나 엄마 아빠 혼자 탔으면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살았다 죽었다를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트리 모델이고요. 당연히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같은 데 담기 되게 힘들고요.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한 노가다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비선형성이 커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나이라던가 성별 같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그 비선형적인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노트북에 돌려도 꽤 큰 데이터를 돌려도 한 길어야 10분 이내에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경망 모델은 좀 다릅니다. 얘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이게 이걸 하나를 다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앞에 전단과 후단의 뉴런들과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 간, 인자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비선형성은 거의 최강급으로 이미지와 그 복잡한 언어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설명력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내려면은 별개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속도가 좀 느려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느립니다. 비용이 비싸요. GPU 사주세요란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이 크게 세 가지 선형 모델, 특기 모델, 신경 모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신경망 모델 중에서도 깊은 것들을 심추신경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안 했어라는 말은 원래는 말이 안 돼요. 이게 문제법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딥러닝이 워낙에 독자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 딥러닝 안 하고 머신러닝 했어라고 하면은 아 여기 있는 거 했구나. 특히 아마 이것들 둘 중에 하나 했구나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딥러닝을 제외한 나머지를 머신러닝이라고 통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이렇게 있다. 그 그림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되는 거는 간단하게 한번 지금 50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뉴런 하나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인간의 뉴런은 자극이 들어오면은 역치 이상일 때 이걸 뒤로 보냅니다.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모방한 게 이겁니다. 요게 하나의 뉴런이 앞에서 많은 인풋을 받고요. 인풋이 쭉 왔을 때 얘들이 웨이트들이 곱해져서 들어옵니다. 다 더해졌을 때 얘가 만약 0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렇게 판별하는 게 있다고 칠게요. 이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활성화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중치가 이런 가중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인풋들이 왔어요. 얘들을 다 더하면은 이거 14거든요. 1보다 크잖아요. 뒤 1 갑니다. 근데 전달이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참값이 0인데 라고 하면은 이, 이 유를 뜯어 고쳐가지고 0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손실 로스라고 말을 하고 요거를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과정 거쳐서 돌립니다. 요거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좀 뭐 편미분들하고 좀 복잡합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여기는 웨이트를 조정을 합니다. 웨이트를 조정하는 게 학습이에요. 이렇게 웨이트가 조정이 되면은 똑같은 인풋이 와도 숫자가 바뀌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기대로 0이 돼서 참값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뉴런들을 다 조정을 해서 모든 입력 데이터의 값이 최대한 참값과 일치하게 출력하게 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반복해서 넣음에 따라서 점점 더 이제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할 때는 그 그냥 방금 했잖아요. 곱하고 더하고 활성화하고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 하나에서 이것들이 되게 많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미분적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 사람을 고용한다고 쳤을 때 꼭 굳이 박사급 인력을 고용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그냥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이런 뽀로로 친구들 같은 친구들 이렇게 되게 많이 깔아놓으면 돼요. 그게 GPU입니다. 원래 GPU가 이런 게임하려고 나왔잖아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96년에 30년이네요. 29년 전이네요. 네, 이때 3D 게임 나오면서 이게 톰레이더 그때 나왔던 게임인데 1초에 12번씩 화면을 뿌려야 되거든요. 화면이 그 당시에 1024, 768 같은 해상도만 해도 100만 개 정도의 픽셀이 있어요. 1초에 1000만 번씩 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CPU는 도무지 무리였기 때문에 그냥 이 픽셀 하나에다가 거의 대응해서 계산할 만한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사치 연산 계산기들을 많이 깔아놓습니다. 그게 GPU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었고요. 이게 딥러닝이 좋더라가 되면서 데이터가 많아질 때 딥러닝이 되게 유리한 성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을 땐 딥러닝이 유리한데요. 데이터가 적을 때는 딥러닝이 오히려 못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연립 방정식에서 그 XY 찾을 때 그 식이 되게 많고 항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면은 그 데이터를 그만큼 줘야지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식은 뭐 미지수는 한 30개 있는데 데이터는 뭐 데이터는 한 10개밖에 없다. 그럼 풀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수학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과적합되거나 되게 이상 결과를 많이 내뱉어요. 데이터가 없을 때는 딥러닝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제가 본 대부분의 일들은 딥러닝 하지 않고 특이 모델 정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데이터가 깔끔하면 데이터가 적어도 돼요. 왜냐면은 자, 이게 A, B 둘 다 Y는 X 제곱 데이터를 그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X 띄엄띄엄 있죠. 여기서 노이즈가 없는 경우입니다. 쫙 따라가면은 사전 지식 없이도 보고서 이거 Y는 X 제곱 비슷한데 넣어보고 아니 익스프레션 넣어보고 X 제곱 잘 맞추니까 X 제곱 쓸 거예요 아마. 근데 B 같이 노이즈가 섞여 있으면은 이거는 Y는 X인지 뭔지 알기 힘듭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되게 많아지면은 근데 대강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데이터가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를 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 있잖아요. 실험 딱 설계해서 인풋, 실험 조건 뭐 몇 미리, 뭐 몇 그램, 뭐 온도 몇 도 해가지고서 결과 뭐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깔끔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물론 실험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리 모델과 선형 모델을 쓰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특히 선형 모델 잘 쓰면은 굉장히 강력한 인사이트 뽑을 수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들 많이 있는데 이 빅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찾아보면 다양성 속도 좀 나오는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말은 한 30년 전에 그 광고적 표현을 마케팅 용어였어요. 이제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도 소비할 수 있다였지 데이터는 커야만 한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빅이라고 했던 것들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 가능한 레벨입니다. 빅데이터란 말은 저는 쓰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 데이터란 말이 차라리 낫습니다. 연구 데이터, 측정 데이터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분석은 이제 데이터 안에서 이제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이걸 이어서 지식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또 지혜를 얻고 이런 게 데이터 분석 과정이고요. 머신러닝은 여기다가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인풋을 뭘 넣었을 때 9시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업무 효율 관련해서 RPA란 말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실 원장님이 전 숙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RPA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머신러닝이 좀 겹쳐 있어요. 겹쳐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원활한 머신러닝을 위해서 데이터를 사전에 미리미리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그러면 총알을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수적으로 만들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총을 못 쏘거든요. 근데 어 제가 받는 많은 데이터가 그랬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험하신 분들이 열심히 실험을 해서 이번에 10개 했어요. 100개 했어요. 이걸 모아서 엑셀 파일로 이메일로 저한테 주세요. 이건 마치 목마를 때마다 강에서 물 떠오는 거랑 똑같아요. 되게 성실함을 요구를 하는데 되게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데서 어디 서버에 올라가서 데이터 웬만한 거 자동으로 분석이 되고 여기다가 딱 뭐 이렇게 뭐 FTP를 쓰던 뭐 웹을 쓰던 다운받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웹으로 줄 수 있으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습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모델 바꾸는 것까지 이 안에서 자동으로 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MLOps라고 하고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출연료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가 너무 다품종 소량이라서 이게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최대한 여기에 가까이 관련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도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순환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전통적인 RPA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좀 더 어드밴스드 RPA까지 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미로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네. 다른 나라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의 AI 참 요거는 이거 구글 트렌드 데이터 볼 때는 Y축은 보시는 거 아닙니다. X축만 보셔야 돼요. 왜냐면 Y축은 그 나라에서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노멀라이즈한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걸 비교하는 건 부적절해요. 회색은 전 세계고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 전반적인 뭐 흐름이 있다가 이렇게 쑥 올라와서 2018년 정도부터 이제 쭉 가고 있죠.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2016, 딱뭐 알파고죠. 알파고 때 딱 떴다가 또 푹 주저앉았다가 또 그냥 기존에 비해서 큰 차이, 이 알파고 때 이거 못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넘고 있어요. 근데 딥러닝은 빈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는 쭉 올라갔다가 좀 최근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알파 쭉 올라갔다가 한 2년쯤 있다가 이걸 다시 회복해가지고서 올라갔다가 좀 다시 하락세가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보면은 알파고 때 딱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은 좀 빨랐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그런데 RPA랑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아직까지. 그 바람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꽃을 먼저 보고서
어떻게 꽃을 키워라고 했지 비료를 준다거나 무슨 뭐 물을 댄다거나 밭을 일구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최근에서야 그나마 조금 뭔가 이제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약간 반성의 의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그 기술은 있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 우리나라 타자이거든요. 한글이 꽤 괜찮아요. 그 디지털 시대에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쓰는 타자기였어요. 일본어와 한자가 조합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런 글자들은 조합으로 만들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일일이 자판에서 찾아서 찍어내야 되고 없으면은 저 자판을 갈아 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신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사항인데요. 암 모델 갖다 쓰면 안 되고요. 최신 모델도 갖다 쓰면 안 되고요. 이 문제와 이 데이터 왜 이 모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연구에 맞는 모델을 선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RPA랑 데이터 파이프라인 포함해서 지속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여력이 되면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짤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돈가스 써는데 그냥 딥러닝 이런 보검을 갖다가 전설의 칼을 갖다 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도메인 지식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이거만큼 수학도 지식, 그런 능력도 다 같이 기본 이상을 챙기시면서 이제 좀 역량을 배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예진쌤, 예, 저한테 DM으로 주셨습니다. 2016년의 알파고처럼 2020년, 2021년부터 한국의 RPA가 상승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요게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필드에 있으면서 다른 회사라던가 다른 연구원에 있는 분들이랑 교류해서 느끼는 게 뭔가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많고 특히 높으신 분들 야 AI 적용해 이런 말씀 되게 쉽게 하시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똑바로 안 돌아가고 당연히 이제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또 덤터기를 누가 썼냐? 이분들이 썼어요. 불만이 가득하고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이제 딴 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이제 자신감에 찬 다른 분들이 이제 컴공 쪽에서 알고리즘 쪽으로 자신감을 차신 분들이 제조업을 하겠다, 신약을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많이 야심차게 도전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막상 이제 리얼 월드를 만나고 보니까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교수님이라고 그 AI 사례천어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도 제조업을 할 거야라고 랜딩.ai라는 회사를 창업하시고 야심차게 하시다가 이분이 그 전까지는 알고리즘 얘기 되게 많이 하시다가 창업하신 다음부터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야 데이터가 문제야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들 한 번씩 데워봤다. 한 번씩 찍어 먹어봤던 된장이 아니라 똥이었다. 요거를 이제 겪어보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좀 좋겠습니다. 네. 트리 모델을 연구 데이터에 사용한 예시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거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름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라이트 GBM, XG 부스트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스트 오타 났습니다. XG 부스트 그리고 XG 부스트죠. 이런 것들이 그, 그 저기 뭐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예측하는 쪽이잖아요.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DM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쌤. 그리고 그 온갖 곳에 다 쓰이고 있어요. 저기 뭐지? 그 소재 물성 예측할 때도 트리 모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소재 모델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저기 뭐지? 그 계산과학이라고 우리 연구원에서 부르는 그 소재 물성 쪽이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몇십만 건이 있어서 딥러닝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더 말씀드린 휴리스틱 알고리즘 되게 많이 써요. 무슨 뭐 파티클 소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비티 알고리즘, 아니면 무슨 뭐 메투기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의 사용량 예측 같은 것들을 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걸 왜 하냐면은 그 배터리의 안정성 예측에도 쓰고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뭐라도 갖다 쓰자고 하면서 휴리스틱도 많이 씁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저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 자료 공유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은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많이 웃었네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